오늘은 경제지표 간단히 좀 보고요. 그다음에 자산시장 간단히 좀 거론할까요? 일단은 월요일 장 저희는 뭐 추석 연휴 잘 쉬고 있고 월요일 장 자체는 보시면 미국 장은 나스닥은 깨졌고 S&P나 다우는 좀 괜찮은 상태고 유럽 장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월요일 장이 미국이 잘 버틴 거죠. 이게 상황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 지금 요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0.25포인트를 내릴 거냐, 5포인트를 내릴 거냐에 대한 베팅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은 5%를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5%라네, 0.5%를 내릴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유로존, 그러니까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0.25 잠깐 한번 내렸다가 지금 0.6%를 확 내렸거든요. 이 0.5 뭐 이런 단위로 내린 것도 아니고 0.6을 내려 0.1포인트를 일반적으로는 더 써서 내렸는데 일단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0.5포인트 정도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 어불성설은 아닌데 그 코어 CPI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내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주식시장이 지금 내려왔다가 다시 들렸잖아요. 여기 좀 혼합되어 있는데 요거 말고 이걸로 볼까요? 네. 내려왔다가 이게 꺼지는 강도가 멈추고 다시 들렸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0.5를 내려줄 이유는 일정 부분은 사라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그렇게 상당히 취약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로 0.5를 내리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판단하기가 좀 애매모호하고 0.25를 내리면 주식이 위쪽으로 탄력은 잃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식 자체가 움직이는 걸 보면 빠졌다가 들렸는데 힘을 다시 잃고 다시 들었는데 지금 여기 전고점 언저리에서 지금 계속 머리로 두들겨 맞고 있죠. 여기서 연준이 액션하는 것에 따라서 18일 날 액션, 우리나라 시간은 19일이겠죠. 18일 날 액션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이 주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그 다음에 트렌드, 일정 부분 트렌드가 단기적으로는 결정될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 차트를 보는 건 현재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일단 여기서 보면 이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이 교차점을 만들었는데 강도는 지금 강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다른 건 들려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 들려 올라가고 있는 게 강도면이나 전체적으로는 뉘앙스가 어느 쪽 방향으로 갈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은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반응 뒤에 액션을 뭔가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예전에 계속 말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방망이를 짧게 잡고 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방망이를 짧게 잡고 액션을 취해야 될 때입니다. 일단 그리고 주식이 주요 주식 중에 그 보시면 이게 S&P 500 지수고요. 그 다음에 고동색, 짙은 고동색, 예, 요게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 파랑 약간 헷갈리는데 요게 그 마이크론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게 엔비디아입니다. 근데 이게 지수 요 두 개의 지수는 여기서 정점을 쳤잖아요. 요거하고 여기 S&P 500 지수 나스닥 여기서 정점을 쳤는데 여기서 쳤네요. 나스닥은 정점을 쳤는데 이 다른 AI 관련된 애들은 여기서 일단 정점을 대부분 쳤거든요. 물론 이 빨간 거 같은 경우는 뒤에서 후반부에 정점을 쳤는데 여기서 정점을 치고 내려오고 있고 엔비디아가 이 빨간색이거든요. 요건가? 요거 같으네요. 엔비디아가 지금 반등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게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물론 저점을 뚫지는 않았기 때문에 뚫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강도가 센 거냐? 제가 보기에는 고점을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강도로 봐서는 시장 자체 큰 트렌드는 지금 추세 자체는 위의 강도 위로 밀려오는 것보다는 아래로 눌리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차트가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요거 보면 이 경제지표 보면
원자재 쪽 중에서 일단 구리를 먼저 보면 이거 1년짜리 데이터입니다. 구리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구리를 보는 이유는 경제가 그 경제 동향에 따라서 구리하고 에너지 쪽인 석유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탈 쪽인 구리를 보면 보시면 재고량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이게 직전 5년이거든요. 3년이구나. 직전 3년간의 데이터를 봤는데 직전 3년간의 재고가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석유 가격도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70 깨졌죠. 안전자산 선호인 골드는 $2,500 이후에 추세적으로도 올라가지만 물가 상승률 정도 올라가는 연간 수준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가 강도가. 다만 이때부터 그러니까 2023년도 하반기부터 계속 금을 들고 있었으면 이익을 냈겠죠.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5%대 찍었을 때 들고 있었으면 계속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금 채권 가격이 상승한 상태죠. 이 시기에 포인트 들어갔을 때 채권이나 골드나 안전자산 선호도 쪽으로 몰렸으면 지금 주식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모두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금은 말씀드렸지만 주식의 강도가 세차게 깨지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깨지면 지금 깨진 것보다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봐야 될 게 요거는 이 부분은 한번 봤으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대출과 관련된 건데 잠깐 보고 갈까요? 이게 대출 기준을 쥐어짜는데 여기 중앙 라인 위에 있는 거는 기준을 타이트하게 만든다는 거고 요 중앙 라인 0, 0 밑에 있으면 느슨하게 만든다는 뜻인 거거든요. 타이트한 강도는 아직 유지하고 있지만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드인데 이 스프레드가 뭐냐면 위로 올라가면 조달하는 금리가 있죠. 그 조달 금리보다 대출 금리의 스프레드를 점점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스프레드를 적용하는 거고 이 밑으로 내려오면 그 스프레드 적용의 강도가 살짝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출을 쥐어짤 때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를 굉장히 높이는데 이게 느슨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수요죠. 수요는 반대인데 수요 똑같은데 일로 가면 수요가 많아지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수요가 사라지는 건데 점점 올라오면서 중앙 라인으로 붙었어요 지금. 그래서 대출에 대한 어떤 수요들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밑에는 뭐 부동산 대출 관련 내용인데 다 언저리가 중앙점 라인 쪽으로 막 붙으려고 하는 수요는 많이 줄었다가 그 주는 강도가 줄어드는 패턴 타이트 기준은 많이 쥐어짰다가 타이트를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이제 모기지 관련된 대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중심점 중앙점까지 왔고 느슨한 쪽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 볼까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얘가. 그래서 이거는 은행 전체 대출이고요. 얘는 소비자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자 대출 다 말하는 겁니다. 차입하는 모든 소비자 신용. 요거는 은행 대출 중에 그냥 가계 신용 대출 말하는 거거든요. 담보 대출이 아니고. 그런데 이게 쭉 내려오다가 전년 동기 대비 멈추고 바닥을 친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주연 패턴은. 그 다음에 이거는 은행 전체 대출이거든요. 이것도 쭉 내려오다가 전년 동기 대비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것 같더니 다시 추세적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다시 좀 줄고 있거든요. 근데 얘를 왜 보냐면 여기 이게 실제 GDP 성장률의 점선이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자 실제 GDP 성장률이 대출이 쪼그라들고 있을 때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을 하지 않아요. 실질 성장률이. 최근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제 GDP 성장률, 그러니까 이 GDP 성장률을 우리가 예측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출 영역에서는 이게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 강도가 지금 줄어드는 걸로 봐서는 아까 이전에 봤던 대출이 기준이나 이런 것들 수요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제적으로 대출이 일어나거나 그런 것들은 그 방향하고는 약간 동떨어지게 움직이는 거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건. 요거는 그 UN 무역협력개발기구인가 거기에 나오는
그 글로벌 물동량, 그러니까 무역 동향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최근 데이터가 나오는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2분기 때 여기 볼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격 단위, 수출 가격 단위, 가격 총 금액 단위를 보는 게 아니고 실제 수출 물량 단위로 보는 거거든요. 일정 부분 늘어나는 형태로 전분기 대비 늘어나는 형태로 움직였는데 3분기 들어와서 이 강도가 밑으로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들렸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는데 이 트렌드를 봐야 되겠지만 글로벌 제품 무역 같은 경우에는 이 강도가 좀 약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 무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게 쭉 내려왔다 다시 들렸거든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이 상품 무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상황. 이것도 이제 모니터링 좀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요거는 혼합된 거니까 이거 각각을 볼까요? 이게 애틀란타 연준에서 나타내는 GDP 나오. 그러니까 GDP 예측치를 매번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가 일반적으로는 블루칩보다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항상 얘네들이 예측을 했는데 지금은 그 강도가 이게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추세적으로는 지금 아래로 내려오는 것 같은 7월 달부터 요 때부터 데이터를 지금 뽑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3분기 데이터를. 근데 추세적으로 좀 흘러내려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국가들 중에서 조금 현재 상황을 예측하는, 그러니까 앞으로에 대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들을 보면 이건 IFO에서 저머니, 그러니까 독일 관련해서 GDP 성장률을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4년 1분기는 예측치는 여기 마이너스였지만 실제치는 0.21로 플러스로 나왔어요. 2분기 들어서는 마이너스 예측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0.08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3분기 예측, 요번 분기 예측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4분기는 플러스로 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긴 하지만 플러스 강도가 그렇게 센 건 아닙니다. 아직 3분기 예측이 마이너스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예측이 아직 3분기도 안 끝났잖아요. 4분기를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 좀 모니터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독일 경제는 아직은 좀 탄력을 잃은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거 일본인데요. 이거 매크로 마이크로 데이터입니다. 매크로 마이크로지만 실제 데이터는 일본의 죄송합니다. 어딘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정부 통계 관련청에서 한번 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파란 거 있죠. 요 파란 거, 요게 선행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행지수 최근 1년치를 보면 얘가 좀 올라오다가 힘을 잃고 조금 아랫방향으로 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일본 경제도 좀 식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일본의 엔화가 약세에서 강세로 지금 터닝해서 달러 대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영국인데요. 영국은 강도가 높게 쭉 한참 헤매다가 영국도 쭉 올라왔는데 그 강도가 조금씩 좀 줄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 강도가. 얘는 이제 월 단위로 측정하거든요. 월 단위 측정이 이제 그러니까 올해 6월 가장 강하게 측정이 되다가 점점점 아랫방향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필라델피아 연준에서 말하는 경기 수축 가능성을 예측하는 거거든요. 추세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방향성을 틀었는지 안 틀었는지는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려오다가 멈추는 모습을 지금 일단 보이고 있어서 이 현재 상황이 수축이냐, 요거 빨간 게 이제 한 분기 뒤에, 이게 이제 4분기 뒤인데 모습은 요건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것들을 좀 보면 요거는 보시면 여기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나오는 데이터인데 이게 미래 GDP 성장 예측치거든요. 얘가 이제 올라가다가 지금 뚝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10년에서 3개월 국채 수익률의 스프레드예요. 그래서 이 일드 커브 가지고 예측하는 경기 수축의 가능성은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과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떨어지다가. 근데 이거는 일드 커브의 과거의 패턴을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드 커브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 옛날엔 많이 맞았는데
잘 맞았는데 그렇게 논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드 커브 하나만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요건 조금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높다라고 측정할 수는 지금 없는 거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예, 생산, 산업 생산, 그다음에 실제 개인 소득, 그다음에 실질 생산, 실질 판매, 아니 그 소매 판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종합된 건데 지금은 아직 간당간당해서 별로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잖아요. 바닥에 붙었기 때문에. 그런데 얘를 좀 확대해 보면, 예, 확대해 보면 2021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지난 이후에 이런 강도로 세게 올라간 적이 없거든요. 가능성이, 수축 가능성이. 그래서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힘을 잃어가는 것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요 직전에 아마 보여드릴 때 지금 소매 판매나 이런 쪽은 아직까지 확연히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지금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확연하게. 다만 그러니까 소득 지표나 이런 것들에서 놓고 보면 뭐 보상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임금이나 이런 강도들이 전년 동기 대비 계속 줄고 있어요. 그리고 고용 측면의 부분이 약간씩 안 좋아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특히 고용의 움직임이 최종적으로 미국의 경기 수축이나 이런 방향성을 보여줄 거라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 하나만 보면, 소득 지표와 고용 지표 잠깐 볼까요? 자, 일단 고용 지표 중에서 이게 풀타이머하고 파트타이머 관련된 거거든요. 아니, 풀타이머하고 전체 고용수 관련된 겁니다. 근데 이게 풀타이머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인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영역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리고 들려 올라가는 것 같더니 다시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정규직의 숫자가 적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용 시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정규, 이게 파란 게 요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인데, 얘가 파란 게, 얘가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 이 빨간 거 있죠. 빨간 거, 이게 전체 고용수거든요. 얘가 같이 움직여요. 풀타이머하고 보면. 빨간 거와 파란 거 같이 움직이죠. 여기 보시면. 풀타이머하고 파트타이머 움직임이 있는데, 풀타이머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뜻은 전년 동기 대비 전체 고용수도 준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움직이죠. 근데 요거 최근으로 확대해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진짜 숫자거든요. 이 파란 게 뭐 풀타이머의 그러니까 정규직의 실제 숫자예요. 근데 이게 내려왔다가 보시면, 예, 좀 내려왔다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는데 다시 내려오고 있죠.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제 요 부분인데, 요거는 파란색이 나오는 것은 이게 그 신규 고용과 신규 해고의 숫자를 보는 차익이고, 요 연두색은 전체 고용 숫자의 전월 대비 증감률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계 데이터는 두 개다. 요번 달에 새로 고용된 숫자가 얼마냐라고 하는 건데 발표처가 다른 거예요. 파란 거하고 연두색이. 그런데 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다만 최근에 보면 들렸죠. 마지막에 여기에.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들리기보다는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들렸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추세적으로는 얘가 아랫방향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영역, 고용에 대한 부분이 멈추면, 전체 고용 숫자가 늘어나는 게 멈추면, 그게 이제 경기 수축 가능의 강도를, 경기 수축의 강도를 세게 만들 거고, 그게 실제로 그 시점에 소매 판매나 이런 것들, PC나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아까 그거 보여드린다 그랬죠. 소득 부분? 자, 이게 애틀란타 연준에서 보는 이거 소득 증가율이거든요.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올라갔다가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3개월 대비 증감률인데, 얘는, 여기 보시면 얘가 민간이거든요. 프라이빗. 이 정부죠. 정부가 지금 떠받치고 있습니다. 고용도 정부가 떠받치고 있는 걸 지난번에 데이터를 보여드렸죠. 민간은 전년 동기 대비 셀러리, 웨이지 앤 셀러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증가율이죠.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정부 측만 지금 뻗땡기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12개월치로 보면, 3개월 단위, 그러니까 3개월 증감률이 아니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로 보면, 추세적으로 쭉 내려오고 있죠, 이게. 여기 보시면, 베네핏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복지 뭐 이런 겁니다. 복지는 살짝 들렸지만, 임금 영역은 다 밑으로 지금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것도 여기 요렇게 보면, 이걸로 볼까요? 이걸로 보면, 자,
이건 계절 조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이걸로 보면 안 되고. 잠시만요. 요걸 볼까요? 요거는 뭐냐면 그냥 보상이라는 개념이에요. 임금 급여 총액이나 이런 거 말고 임금이라든가 뭐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상에 대해서 전년 동기 대비 어느 정도 늘어났냐를 보면 이 개인 같은 경우는 계속 프라이빗은 내려오고 있죠. 민간 같은 경우에 정부가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선 지금 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그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코로나 팬데믹 위기 이후에 급격히 증가했다가 지금 아래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금 영역이 그렇게 좋은 쪽으로만 계속 움직이는 건 아닌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고용 숫자까지 늘어나지 않으면 가계의 소비 여력은 좀 빠른 속도로 감소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즉 고용이 정점을 치고 전체 고용수 근로자 수가 정점을 치고 내려올 때 그게 바로 이제 소매 판매나 PC 쪽에 영향을 주면서 실제로 데이터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나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있는 검은색 이게 수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달러 대비 수출 금액을 그 금액을 말하는 거고 여기 있는 요 보라색 이게 환율입니다. $1 환율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코스피 지수입니다. 사실 코스피 지수는 S&P 500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2022년도를 뚫고 여기 밀고 올라왔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여기 밀고 올라온 게 이게 AI가 사이클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여기 치고 내려와서 조정받고 밀고 오는 게 AI 사이클인데 우리나라는 AI의 하드웨어 쪽에 두 군데나 있는데 SK하고 삼성전자 두 군데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밀고 못 올라가서 즉 TSMC가 받아야 될 수요를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같이 맞물려서 폭발적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이게 주가가 밀려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개인적으로는 국내 코스피 지수는 이제 투자 대상 포트폴리오에서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사이클을 정확히 반영하는 주가 지수를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그렇게 반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언제부터 그러냐면 2000년도 지나고 나서 2021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남유럽 금융위기가 2011년도 8월 달에 터졌잖아요. 그 이후로 실제로는 이 글로벌 경기 사이클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정확히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과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가장 주된 이유는 중국이 WTO 2000년대 초반에 WTO 가입하면서 폭발적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그 제품들을 끌어다 담았고 소비도 일정 부분 다 끌어다 썼는데 그게 2011년도 8월 지난 이후에 중국은 지금은 현재 경쟁 구도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 쪽으로 수출을 퍼붓는 구도로 바뀌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아직 우리나라 산업구조 재편이 정확히 안 돼서 중국을 벗어나서 다시 팽창하는 그런 성장 구도가 안 돼서 이 주식시장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별 주식은 모르겠지만 주가 지수를 우리나라 쪽에 투자하는 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율인데 환율이 최근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만약에 미국 경제가 깨진다 그러면 미국 주가가 깨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가는 당연히 깨질 거고 여기 보실까요? 미국 주가 이거 깨지면 우리나라 주가 이 파란색이죠. 이거 깨지겠죠. 이거 깨질 때 당연히 환율이 올라갑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려오면서 일정 부분 $1 환율이 내려와졌잖아요. 내려와졌는데 이 내려오는 추세가 계속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 달러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주가 깨지면 이 달러가 다시 반등해서 위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수출 금액이 떠받쳐주지 못하고 수출 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경기 수축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적으면 수출이 밀리는 금액 수준이 적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율이 들려 올라가는 강도는 약할 수 있는데 주가가 세게 깨질 때는 수출 금액도 문제지만 그 자금 이탈이 문제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그때 환율이 급격히 들려 올라가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사실 지금 이 환율이 여기를 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미국이 경기가 수축된다는 걸 가정하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주식을 들고 있는 건 상당히 불안정성을 높이 띄고 위험을 부담하고 내가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서 가담해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금은 아직 여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미 말씀드렸던 주식 가격의 하락폭이 커지면 그때는 금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채권은 국채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을 현재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야 이제 금리 인하를 미국이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수출의 강도가 어느 정도로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의 하락폭이 어느 정도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일이 시장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투자자들이 좀 세게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여기 보시면 뜬금없이 갑자기 쭉쭉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실제로 강도가 세차게 일어나면 이게 삽시간에 쭉 밑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이 S&P 500 지수고 이게 나스닥이거든요. 그런데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23년도 10월 달에 2022년도 10월 달에 저점을 치고 한번 들렸다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 저점 언저리까지 밀리면 한 27% 정도 밀리기 때문에 이 정도 밀리면 매수 포인트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 물론 이 정도 밀려서 한 10%포인트 정도 밀려 내려가면 이때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경기 수축 국면으로 실제로 빠지면 내려왔다가 반등한 다음에 반등한 강도가 약해서 밀려 내려갈 거기 때문에 여기가 안정권이다라는 생각은 사실 개인적으로 10% 내에서는 안정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많이 내려간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액션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 수축 강도가 심해지면 반토막 이상도 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 많이 내려가 봐야 이 언저리, 2022년도 10월 달 이때 언저리까지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깊어서 이 언저리가 작년 10월 달이 한 30% 좀 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재작년, 그러니까 2022년도 10월 달이 거의 45%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추세적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정말 안정적이려면 이 정도 터치했을 때가 가장 안정적일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30%, 그 다음에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30% 가는데 한 20% 중반 좀 넘는 정도 내려가는 게 가장 안전한 수준이고, 그 정도 시점이면 안심하고 매집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내가 채권을 투자하다가 이제 채권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이걸 주식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정도 강도가 되려면 이 정도는 빠져야 1차 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정도 빠지면 2차 강도인 거죠. 그때 모니터링에서 상황을 봐서 좀 더 세면 밑으로 더 밀려 내려갈 걸 감안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에서 매집을 다 주식 포지션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형태로 작전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이 실제로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건 이 하락 강도가 한 이 정도 1차적으로 세게 빠지면 여기서 금이 탄력을 잃을 거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금이 주가하고 강도가 똑같이 내려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모니터링을 해봐야 돼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한 가지 하나 뺀 게 있는데 그거 하나 더 넣으면 말씀드린 것 중에 빠진 게 비트코인이죠. 제가 비트코인 예전에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은 세부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문가들이 복잡한 내용들을 다 말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쉽게 어떻게 결정지을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투자 강도, 심리하고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가하고 상관관계가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최근 주가가 여기서 지금 비트코인 그 전에 지금 강도를 잃으면서 내려가고 있고, 이게 트럼프가 되면 낫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이 미국이 실물 경제가 약해지면서 주식시장이 깨지면 비트코인도 추세적으로는 깨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히 설명드린다고 켰는데 30분이나 됐네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